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장준근입니다. 원래 저도 산림공무원을 했었고요. 좀 일찍 나와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현재는 농업회사법인을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 대표로 있으면서 가톨릭 관동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의하는 게 이제 산림치유 쪽입니다. 거기 산림치유학과라서 원래 제 전공은 조림학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그 연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평생 우리 산에서 어떻게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이제 강원도 홍천 서석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깡촌이죠. 거기서 정말 산속에서 살던 아주 깡촌 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나무와 숲에 대해서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했었고, 일단 어려서부터 그 경험했던 그 선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빨리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대학교라는 데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산림 분야의 특성화 대학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는 임학과 하나가 있는데 강원대학교는 6개 과가 있어요. 임학과가 있고 산림경영학과가 있고 산림보호학과, 조경학과, 제지공학과, 임산가공학과 이렇게 6개 과가 있어서 교수님들이 한 35분이 각각 다른 전공을 가진 교수님들이 있어서 제가 공부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이라든가 그러면 각각 그 전공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 궁금증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까지 하면 엄청난 자원이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누가 어느 전공을 하는 거 아니까 거기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고 숲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아주 좁잖아요. 좁은데 특이하게 아주 그 지형이 복잡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종다양성 이런 환경 문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뭔 차이가 있을까를 다른 사람보다는 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퇴를 하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제 산에 가면 땅을 파보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경험을 했어요. 냄새를 맡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숲을 바라봐 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생명의 숲 아시죠? 전국 조직이 있는데 원래 춘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저 생명의 숲이. 그래서 중앙 생명의 숲이 생기기 전에 춘천 생명의 숲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먼저 어디야 새마을운동 중앙에 거기 회장을 하셨던 정성원 씨가 최초로 춘천에다 만들고 한 3년 뒤쯤에 전국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해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거기 상임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 해설가라든가 이런 그 숲 체험 학습 지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엄청 오래 해왔습니다. 한 20여 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산림치유 지도사를 양성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강원대학교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저는 조림을 했으니까 나무를 키우는 거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공부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풀을 공부하지 않으면 나무를 키울 수 없더라고요. 풀만 해서 안 되고 미생물을 해야 돼 또. 그러면서 자꾸 이제 범위를 넓혔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그 숲 체험 활동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천이라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최종 목표가 아주 완벽한 환경을 갖춘 아주 생태적인 마을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화천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화천에 한 군데를 딱 찍어서 거기 뭐 차도 못 들어가고 완전 냉지고 그래서 좀 값이 좀 쌀 줄 알고 찍어서 거기를 그 주인을 찾았더니 야 평당 6만 원을 달래요. 냉지 산인데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좋아하는 장소를 찾고도 구매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하여튼 화천은 좋은 장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건 제가 아주 확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좋은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거기서도 아주 최고 좋죠. 강원도에서도 화천은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 오셨다 그러면 땅을 좀 확보하고 계시면은 절대로 놓지 마시고 꼭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이나 그 계곡 옆에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을 보면은 질투가 날 정도로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제 임업 후계자가 됐어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좀 융자를 받아서라도 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경영하고 뭐 농사를 짓고 할 때 반드시 앞으로는 관광을 머릿속에 두시라. 그 중에서도 치유관광, 이게 농업치유, 뭐 산림치유, 원예치유 지금 뭐 치유가 안 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자기만 다른 사람보다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치유법이랄까 그런 사업을 이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생태인데 이제 우선 우리 전체 숲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딱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지 않는 땅.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영하 20도 이하로 겨울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산에 가면 절대 얼지 않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요. 장마와 흙불이 해마다 장마가 져서 흙물이 내려가요. 홍수가 지고 하면은 진흙 색깔의 물이 흐르는데 그걸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해마다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니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나무하고 청설모가 어떻게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계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니까 이 개념만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것들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물이나 돌, 흙 이런 무기물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일정한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 그러면 바다 쪽을 육지와 대비해서 바다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육상 생태계라는 바다에 대비해서 육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소 생태계라면 호수, 초지 생태계라면 초지. 이런 식으로 다른 데와 구분이 되는 그 환경을 그걸 이렇게 따로 부르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태계라는 말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완벽한 생태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나무를 공부하다 보니까 나무가 사실은 환경의 가장 중심입니다. 환경의 중심은 나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태양 에너지를 탄수화물로 만드는 가장 큰 공장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태양 에너지를 정말 효율적으로 고정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그 탄수화물을 먹어가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그 나무에 빌붙어 삽니다. 물론 풀도 하지만 풀들은 좀 규모가 작죠. 나무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나무는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자기 몸에 엄청나게 오래 저장합니다. 뭐 2만 년까지 저장하는 나무가 있고요. 제가 가봤던 그 레드우드나 세콰이어 종류는 2000년 정도, 평균 2000년 정도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탄소 배출권 얘기가 심각하잖아요. 그 탄소 덩어리가 바로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가 많이 커서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이게 최고 좋은 탄소 저장고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면은 탄소를 엄청나게 저장해 놓는 거고요. 특히 나무가 산에서 살아서 저장해 놓는 것보다 우리가 집을 지어서 여기다가 저장해 놓으면요, 가구 만들고 뭐 천정 만들고 할 때 나무를 써놓으면 이 나무는 1000년이 가도 저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탄소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나무는 금방 배에서 그걸 말려서 제재한 나무보다 여기 한 200년 묵은 나무가 있으면 이 200년 묵은 나무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 돌아다니다가 어디 묵은 집 그런데 막 쓰러지는 거 있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 버리지 마세요. 그 나무가 바로 생생한 나무 잘라다가 말려서 처음 나온 그 목재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나무는 200년이 지났을 때 강도가 최고 세요. 200년 지난 나무가. 그래서 하여튼 이 자꾸 뭐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무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숲은 너무 망가졌더라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는 나무들은 다 불나고 전쟁에 뭐 수십 번 불이 나고 타버리고 뒤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찌꺼기예요. 찌꺼기 중에서도 상찌꺼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 손을 안 탄 숲을 찾아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어딜 가도 사람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불이 나니 사람이 못 살아도 불이 나갖고 다 타버리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숲이 원래 사람 손을 안 탔으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는 게 맞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구나 지금 산림청이랑 지금 여기는요, 숲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숲을 너무 몰라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농사 짓고 좀 산을 경영하고 하는 그런 쪽에 관련한 공무원들은 좀 특별히 시골 출신을 뽑아야 된다고 봐요. 너무 도시에서 산 사람들이 공부도 더 잘하거든요. 걔네들이. 우린 뭐 맨날 뛰어놀기만 했지. 걔네가 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너무 이해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산의 나무 벌채 시기를요, 벌채 뭐라 그래, 벌기령이라 그러죠. 나무를 벨 수 있는 나무의 나이, 그건 30년으로 정했어요. 30년. 30년 키우고 잘라 먹어도 되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나무가 아까도 말했지만 웬만한 나무는 아무리 짧은 아주 금방 죽는 나무도 200년, 300년씩 살아요. 소나무, 잣나무 뭐 이거 다 200년, 300년 살거든요. 참나무 종류는 뭐 1000년, 2000년 막 이렇게 가요. 참나무 어떤 거는 뿌리 나이가 2만 년 넘은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이 살아야 되는데 30년 만에 자르니까 유치원생이 다 죽는 거는 한 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무슨 핑계는 여러 가지 되는데 자연이 있잖아요. 이 나무가 2000년을 살 수 있으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2000년 사는 걸 30년 만에 잘라버리는 게 탄소 축적이 늦어서 그렇다. 그 얘기는 진짜 끔찍해요. 그래서 생태를 알아야 되고, 그 나무 생태만 아는 게 아니라 나무와 같이 사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무생명에 대한 그 공부를 해서 다 알아야 되고, 지금까지는 인간이 주도가 돼서 인간 중심의 문화였어요. 다 인간 중심이야. 인간에게 유리하면 무조건 벽 버리고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고, 앞으로는 생태 중심의 세상이 될 거다. 왜냐? 환경이 이제 돈이 돼요. 예전에는 환경은 생각하지도 않고 폐수 버리고 오염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탄소 때문에 공장이 다 문 닫게 생겼어요. 탄소 배출권 때문에요. 광양제철 같은데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내는 수익을 전체 다 탄소 배출권 사버리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런 회사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실제 거래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다면 망하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이 이제는 돈이 되는 시대가 됐고, 생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지면 앞으로 돈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태를 알고 주변 생명들과 같이 사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우리 피부가 이렇던 피부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만 보면서 옛날에 어떤 숲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무가 뭐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너무나 처참하게 파괴된 겁니다. 이게 몽골 같은데, 몽골 아예 불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거기 끝나는 거야. 그 숲은 다 이제 사라져버린 거야. 다시는 거기 그 나무가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 갖다 심어도 다 죽어요. 그게 초지가 되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초지가 돼 있는데 그게 원래부터 초지였냐?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불을 놓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일부러 초지를 싱싱하게 유지하려면 불을 놔야 돼요. 불을 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아름답죠? 벚꽃이 드문드문 펴 있고, 이게 태백 가는 길에 제가 찍었는데,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 봐도 아름답지만 실제 우리 숲의 모습은 이거보다도 훨씬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이었을 거라 저는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태백산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건 독일 살인데, 이 사람들은요 일찍부터 산에서 나무를 키워서 돈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독일 가뭄비 같은 거를 쫙 심어서 다른 나무는 싹 죽여버리는 거야. 독일 가뭄비만 키우면서 다른 나무는 다 죽여. 그래서
그 나무가 뭐 100년, 200년 크도록 만들고 자르고 또 그 나무가 들어와 살게 하고 그러다 나니까 여기는요 뭐 흑림 자랑을 해요. 흑림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잣나무 숲 들어가면 어둑어둑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독일 가뭄비가 꽉 물러서 갖고 어두워 빛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흑림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너무 부끄러운 얘기죠. 모노컬처라고 합니다. 한 가지 작목만 키우는 거. 콩을 10,000평, 20,000평을 심어놓고 나머지 제초제를 다 쳐서 죽여버리죠. 이게 우리 지금 생태계를 다 망치는 그런 임업을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요 버섯도 딱 한 가지 나와요. 정말 진짜 웃기는 거죠. 그래서 독일도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스기 히노키 삼나무하고 편백만 심었죠. 독일이나 일본이나 똑같아요. 산을 가보면은 뭐 구보다시 있고 여기 뭐 미치고 있고 뭐 이게 아주 내용 반듯하게 경계가 탁탁 구분져서 우리 논밭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미처 산에다 손을 못 써서 그냥 겨먹고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오히려 생태계가 그보다는 나아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숲이 다 망가졌다, 뭐 원시 숲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참 한심하게 생각을 해요. 어휴, 저 사람은 임업을 했다면서 설악산도 안 가봤는가 보래. 설악산 어딜 가면은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그런 게 원시림인데 그런 데 가보지 않고 뭐 우리나라의 숲이 원시림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레드우드 세콰이어 종류인데 115m까지 커요. 키가 그 직경이 한 7m, 직경이 7m. 근데 뭐 7m 크는 거는 크게 크는 거 아니에요. 자이언트 세콰이어는 뭐 10몇 m씩 커요, 직경이. 근데 그거는 한 80m 정도밖에 키가 안 크는데 이건 115m, 키가 최고 큰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나무예요. 이게 살아있는 나무 여기를 다 이렇게 뚫어놓고 일로 차가 다니게 해서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이런 게 동네마다 다 있어요. 이게 동영상인데 사실은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그 이렇게 나무가 확 물러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무인데 이게 원시림인 줄 알았어요. 저 그래서 여기 1년간 살았는데 어마어마한 산이고 이건 여기는 그 곰이 유해동 띠를 주는 그냥 유해동물로 쳐요. 그래서 곰 사냥을 엄청 해요. 여기 곰쓸개 얼마일 것 같아요? 곰쓸개 50만 원이면 사요. 야, 저 동남아 갔더니 곰쓸개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그 살아있는 그 곰 그 숨을 훌떡훌떡 쉬는 거를 마취시켜갖고 초음파 그걸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해갖고 주사기로 해서 쓸개즙을 빼요. 그래갖고 해서 주는데 그 한 마리치가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갔더니 원래 그 불법 거래지만 거기서 먹는 건 상관없어. 뭐 50만 원이면 사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저거 1,000만 원 한다 막 이랬더니 거기 있던 대학원생 하나가 나하고 거래하자고 그럴 정도에 이발소 가도 곰 박제한 게 뭐 3마리 4마리씩 있어요. 그래서 엄청 곰이 흔해요. 그런데도 이걸 미국 사람들이 200년을 연구를 했었어. 200년을 하나도 건들지 않고 사람이 간섭을 안 했더니 이 나무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간섭을 안 하고 가만 놔둬도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원시림이야. 근데 가만 놔두면 얘네들이 죽어요. 그리고 다른 나무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인디언들이
2000년 전부터 인디언들이 사냥을 위해서 불을 놓은 거예요. 불을 계속 놓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세콰이어들은 이 큰 나무들은요, 껍질 두께만 30cm예요. 한쪽 껍질 두께만. 그리고 이쪽 30cm, 저쪽 30cm 두께가. 그러니까 불이 아무리 큰 불이 나도 얘네들은 끄떡없어요. 그래서 불을 내놓으니까 얘네들이 점점 더 번성해져서 이런 숲을 이루는데 지금은 5%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다 잘라서 1960년대, 1800년대 후반 그때부터 여기 저 골드러시 얘기 들어보셨죠? 황금이 이 캘리포니아 그 오레곤 밑에 흠볼트라는 데인데 거기에 황금이 그냥 널렸어요. 널렸어. 그래갖고 한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방앗간인 그 또랑에서 뭐 황금색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거기 이제 방앗간 주인한테 갖다 보이면서 이게 뭐냐 알아봤더니 황금이야. 너 얘기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만 이제 했는데 그게 얘기가 안 퍼지겠어요? 퍼져버리니까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 동네 사람들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흠볼트란 동네 전체 사람들이 다 글로 모여들어. 그래갖고 그 시장이 그 식모가 있었는데 식모도 다 도망을 가. 그 다음에 군함이 들어오면은 선장만 남기고 싹 탈영을 해. 이 금 주스러 가느냐고요. 근데 여기 금 주스러 중국 사람들도 오고 일본 사람들도 오고 네덜란드 전 세계에서 일로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멕시코 땅이었어. 근데 멕시코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갖고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해갖고 이걸 사들였는데 예를 들어 1헥타에 3원씩 줬다 이러면 그게 산 걸까요? 산 게 아니지 뺏은 거지요. 그랬는데 치안이 여기 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경찰도 없어. 저끼리 막 만들어서 사형도 시키고 그래. 그러면서 여기 난리가 난 동네였어요. 근데 그 시장이 나중에 누굴 시켜서 얼마나 금이 많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가냐. 그래서 사람을 하나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왔는데 배낭에 가득 장정이 아주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황금을.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책을 읽어봤는데 고등어 한 손을 살려면은 고등어 무게의 금을 줘야 된다 할 정도로 금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미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이쪽에 이 금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금광 때문에 온 산을 다 파헤치고 온 계곡을 다 파헤쳤어요. 그럼 금을 뭘로 녹여내죠? 순으로 녹여요. 그래서 이게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계곡에 이렇게 2000년씩 된 나무들이 가득한 계곡에 나는 거기 무슨 물고기가 살고 무슨 생명체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큰 강에 좀 물이 헤엄칠 정도로 큰 강에 가도 그렇게 물고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데 그런 모든 걸 다 파헤친 무지막지하게 이 백인들 세상은 무지막지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실망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벌채가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만병초예요. 만병초가 가득해요.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1년 내내 산시사철 꽃이 피는 데인데 만병초 우리는 그 설악산가에 있잖아요. 높은 산에 가야 추운데. 근데 여기는 그렇게 춥지 않은데 만병초 천국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가 이 테이블 반만 할 거예요. 네? 덩어리가. 이 덩어리 하나가. 이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내가 본 세상에서 본 꽃다발 중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없어요. 건물이랑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화려해요. 근데 어떻게 나무가 죽끼리 이렇게 다 달라붙어서 살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나무가 하나 큰 나무가 있으면 얘네는 자기 새끼도 다 죽여버려요. 그 밑에 다른 나무가 살 수가 없어. 다른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때문에 피합이 돼서 다 자빠져 저쪽 바깥쪽으로.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꼿꼿이 잘 커요. 어떻게 그럴까요? 얘네들은요, 옆 나무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요. 어깨도 모이고. 저기 돼 그냥 붙어버려. 이 가지가 뿌리는 뿌리대로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살아요. 왜 붙을까요? 115m까지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게 115m에서 1도만 틀어져도 이게 꼭대기에서 얼마나 이렇게 이동할까요? 이게 엄청나게 이동하잖아. 그럼 얘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 붙어버리니까 그냥 울패가 돼서 그렇게 크는 나무들. 이 껍질 두께가 30cm고 바닥 보세요. 바닥에 틈이 없이 그냥 쫙 가지 뿌리로 다 뒤집어 씌우죠. 요게 100년씩이에요. 한 칸이. 여기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여기는 몽골입니다. 몽골인데 산처럼 형태는 있는데 나무는 한 대도 없어요. 뭐 풀들은 좀 있어요. 여기에 아주 조그만 풀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풀들도 없어요. 요 꼭대기는 아무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여기는 제가 여기 갈 때 찝차에다가 그 경유를 4드럼을 싣고 갔어요. 4드럼이 아니라 말똥 노런 걸 사갖고 4마를 싣고 다니면서 가다가 이제 저게 없으니까 주유소가 없으니까 갔다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가다가 돌아오다가 길을 잃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저 양을 키우는 목동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여길 차 타고 가기도 힘든데 여길 누가 올라갔겠어요? 제가 이제 그 한문그린벨트 사업단에 이제 자문관으로가 있었는데 거기 몽골 매니저 한 사람이 걸어 다니다가 그 황금 한 덩어리를 주웠어요. 2,40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통역하던 통역사가 자기한테 그 미국에 그 황금 찾는 탐지기가 있대요. 그거 하나만 자기를 사주면은 자기는 사표 내고 그거 들고 고기 사막 가겠대요. 여기 황금이 노천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저런 산이 일자로 딱 칼날로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진 모양이 나와요. 꼭대기서부터 파내는 거야. 금광. 그래서 몽골에서 최고 부자는 이건희보다 더 부자예요. 그게 금광 때문에. 근데 그 금광을 헐값에 그 원석을 헐값에 팔아요. 근데 그거를 이쪽에서 이제 자문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걸 이렇게 선별하고 이렇게 해서 팔면은 당신네 수익이 몇 배로 더 늘고 몽골도 더 잘 살게 되고 얼마 좋냐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왜냐?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나. 그래서 자기네는 원시적으로 해갖고 드러나지 않고 몰래 이렇게 빼먹는 게 더 낫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 경관이 참 우리하고 대조적이에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삭막한데 고적감이 있고 여기는요. 이거는 이제 소리산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 그 모래산이에요. 모래산인데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이렇게 멋지죠. 헝거레이스라 하는데 이렇게 멋진데 모래 언덕이 이렇게 깎아지는 듯이 칼날같이 깎아지는 듯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모래에 비가 안 와도
그 결로 현상에 의해서 물이 생겨요. 이 모래 언덕에는 반드시 모래 언덕에는 물이 있어요. 파보면은 모래는 항상 속이 젖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밤낮 기온차가 엄청 높잖아요. 모래는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하거든요. 그럴 때 그 뜨거워졌을 때 많은 그 습기를 품었던 그 공기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식어버려. 그럼 거기 공기 중에 있던 물기가 다 이슬이 돼서 거기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비가 오는 양보다 그렇게 결로돼서 생기는 양이 3배 이상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렇게 가파르기 때문에 겉만 말라 있어요. 겉만 한 5cm, 10cm가 말라 있고 속은 아주 젖어 있는데 어느 정도 젖어 있느냐? 발로 디뎌 보면요, 발이 안 들어가. 딱딱해서 맨발로 이렇게 디딜라 그랬더니 발이 아파. 발끝이 아플 정도로 단단하게 지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칼날같이 이렇게 급경사가 져 있어. 그래서 여기 소리가 나는 거야. 저 칼날 같은 데 올라서서 내려 타는 거예요. 썰매를 내려 타면서 모래를 사태가 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파른 데서 모래가 흐르죠. 싹 흘러. 그러면 싹 소리가 나다가 그게 점점 공명이 일어서 울기 시작해. 점점 울면 얘네가 우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땅이 막 울려요. 땅이 울리고 큰 그 수송기 가는 소리가 나요.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저음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몽골 사람들 한 명도 그거 낼 줄 몰라. 몽골 사람들 여기 한 명도 안 와. 다 서양 백인들만 와서 방방해. 여기 저 게르 저 관광지가 있는데 내가 처음 갔을 때 다 서양 사람, 100% 서양 사람들이고 우리령만 동양 사람이었어요. 근데 몽골에 20년 이상 살던 사람들 여기 안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렇게 좋은 데를 왜 안 가냐. 그래서 이제 막 홍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2년 뒤인가 갔는데 엄청 많이 가더라고. 우리 동양인들도 몽골 사람들도 가고. 근데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오죠. 소리 낼 줄 몰라. 왜 소리가 나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건 한 3번 정도 내리락 하면서 연구해서 찾아낸 거예요. 처음에 가서 나도 막 내리뛰었어요. 마누라까지 같이 갔었는데 막 사선으로 내리뛰었는데 골짜기 내려와 있는데 갑자기 우웅 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 꺼내갖고 녹음을 하는데 핸드폰에 바람이 부니까 이 소리가 더 크게 나. 그러니까 저음에 뚝 떠는 소리는 하나도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소리만 듣고 말았는데 그 다음 갔을 때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그 소리를 내봤어요.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먼저도 해보니까 여기서는 소리가 그치요? 그러니까 모래가 우웅 하는 소리가 너무 미세하니까 이놈들이 오면서 나는 소리야. 와. 저게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기다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가서 이렇게 해보세요. 오 잘나네. 울음을 듣다. 모래의 울음을 듣다. 이 소리는 이 친구가 제 동기인데 회가 기념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제 안내자 겸 따라갔는데 여기 이거 한번 가서 경험하고 나와서 내가 이쪽에 와서 한참 기다리는데 안 와. 나중에 오는데 보니까 눈이 새빨개요. 울었어. 감동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막 여행 같은 거 한번 하면은 인생이 바뀐다 그래요. 근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소금나무라고 하는 건데 이게 600년 된 나무예요. 포플러인데 사막의 영웅이에요. 여기 소금이 달려요. 근데 이 나무를 제가 몽골 장관으로 있을 때 세계 최초로 제가 양묘하는 거를 찾아냈어요. 양묘법을. 그때까지 양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산림청에서도 7년 동안 하다가 계속 실패했고 이제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해갖고 갔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처음에 이틀을 아주 열심히 운전해 갔는데 이게 이제 토레 포플러예요. 다 나무가 사막에는 이렇게 키가 작아요. 못 커요. 그것도 비가 오면 한 일주일 뒤에 이제 파랗게 싹이 났다가 그 물 다 없어지면 다시 또 낙엽이 돼요. 그리고서 1년 내내 기다려요. 비 올 때만. 그런데 이 나무는 유일하게 그 사막에서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나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무를 베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야 뭐 집을 짓건 뭘 하건 하죠. 그래서 이 나무가 엄청 자기네들한테는 필요한데 양묘를 해서 심고 싶은데 이 양묘가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이걸 이제 하겠다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갔는데 여기 다와수령 박사님이에요. 이게 몽골에서 그래도 유명한 박사님인데 이 양반이 여기에서 종자를 따갖고 와서 입이 쭉 찢어져서 야 이제 종자 땄다. 야, 날 보고 갖고 가자. 보니까 다 쭉쟁이에요. 하나도 씨앗이 제대로 여무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 작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이 씨앗이 보이지 않아. 그 정도로 작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다 쭉쟁이야.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나무냐면 여기에 있는 나무는 싹 암놈이야. 이게 암수가 다른 나무인데 여기 있는 나무는 싹 암놈이야. 이게 서로 다 뿌리가 연결돼서 여기서 퍼진 거야. 근데 저쪽 골짜기 가면 다 순놈이야. 그러니까 아예 씨가 생기지 않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씨를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뿌려놓고 안 나온다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또 하루를 더 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소금이에요. 이 나무는 소금이 그냥 막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흰골이라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종자를 땄어요. 사실은 종자를 따갖고 비닐에다 놓고 해갖고 오는데 고비 사막이 이래요. 바다하고 똑같아요. 여긴 길이 없어요. 다 길이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가 길이고 저렇게 가면 저기가 길인 거예요. 바닷물에 헤엄쳐 가듯이 아무데나 가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장이 났는데 이 차가 와야 나를 구해줄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은 딱 키면은 화살표 하나만 딱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을 기다렸어요. 밤새 무슨 차 불빛만 오면 SOS를 치는데 아무도 안 와. 게다가 다음날 겨우 어떤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다가 차 고장난 거 고쳐갖고 한 달 봉급을 받아. 이 사람들은 교수 봉급을 받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바퀴를 빼갖고 가서 지금 이렇게 양묘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평생에 최고 큰 업적이 이겁니다. 이 토레 포플러 양묘법을 제가 찾아낸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종자를 가져다가 기내배양을 하는 실험도 했었어요. 그런데 발화가 98% 이상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근데 그 기본 원리를 몰랐던 거야. 뭐냐? 광발화. 이거는 땅에다 묻으면 안 돼요. 땅에다 묻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건데 땅에다 묻으니까 다 죽는 거지. 단순한 걸 몰라갖고. 지금도 내몽골 쪽에 중국에서 양묘를 하는데 묻어서 양묘를
있어요. 거기다 물을 확 주니까 발화율이 한 100분의 1 되겠죠. 그렇게 해갖고 그걸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중국이에요. 중국에는 이제 최고 자랑거리가 잣나무 천연님이 있어요. 잣나무 천연님.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건 중국 사람들이 이 잣나무 이게 뭐 200년, 300년 사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 대를 베어서 그 수간석회를 해요. 그 나무 속을 다 분해해 보는 거야. 그러면 300년 전에 얼마를 크고 키가 얼마였고 이게 다 나와요.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야 신기한 게 나왔다. 옛날에 우리 천이 이론 배웠죠. 처음에 양수가 들어와서 크다가 음수가 밑에서 나오고 음수가 양수를 이기고 음수가 우세목이 된 다음에는 양수는 다시 들어올 수가 없고 음수만 계속 유지돼 나간다. 그래서 그 음수의 마지막에 남은 나무를 극성상이라 한다 그랬죠. 근데 그걸 확 뒤집는 연구를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음수가 이렇게 꽉 차고 있었는데 음수가 넘어가는데 혼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300년 커갖고 수명이 거의 다 됐는데 어느 해 바람이 불면은 100대 20대가 같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왕창 구멍이 뻥 뚫려요. 그러면 거기에 다시 양수인 자작나무가 들어와서 자작나무 군락을 확 이뤄. 그러면 자작나무가 한참 또 5, 60년 크면은 그 밑에 청설모가 다시 옆에 있는 잣나무에서 잣을 옮겨다 심어줘서 밑에서 다시 잣나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잣나무가 다시 커 올라가는데 1년에 어떤 때는 1cm 그래서 30cm 크는데 3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180년 커서 다시 자작나무를 이기고 올라가면 잣나무 숲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서 패치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노란 자작나무 숲이고요. 여기도 다 노란 자작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패치 형태로 갱신이 되더라. 이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극성상이라는 말을 막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임경빈 박사님 유명한 서울대 교수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학문사에다가 이제 조리막 책을 썼는데 잣나무는 원래가 가지가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 이렇게 갈라져서 크는 나무다. 원래 생리적으로 분지가 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교과서를 써서 지금도 그 교과서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천연님에 가보면 절대로 분지가 안 돼 있어요. 잣나무는 분지가 될 수 있는 그게 왜 분지가 되겠어요? 근데 분지된 이유는 사람이 잣을 땄기 때문에 꺾어서 리더 슈트를 꺾어버리니까 옆에 있는 곁가지가 커서 분지가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중국은 한 6m에서 분지가 되고 우리나라는 한 8m에서 분지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는 중국은 우리보다 더 추우니까 천천히 커.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6m만 돼도 잣이 달려서 고기가 꺾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8m 정도 수구가 됐을 때 잣이 달려. 그러니까 8m쯤에서 꺾이는 거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이렇게 잣나무가 너무 잘 이렇게 쫙쫙 뻗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갈라져서 커요. 안 갈라진 나무가 한 대도 없어. 그래서 이게 그런 이유더라 이거죠. 숲속에 보면 거기는 이제 사람이 벌채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잣나무가 300년 이상 컸다가 넘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썩어요. 그 주변에는 이렇게 잡목들이 확 들어오고 그 밑에 이렇게 이제 이건 잣나무거든요. 이거 전나무 이런 음수들이 들어와서 밑에서 이제 커 올라가는데 거기 희한하게 지형이 이상하더란 얘기죠. 이 이상한 지형들이 밑에는 다 이렇게 물들이 모여 있어. 강수량이 600ml밖에 안 되는데 호텔에 빨래를 양말을 빨아서 널어도 3일이 돼도 안 말라.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영구동토도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잣나무 속에는 이렇게 가시오갈피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오갈피가 많다는 얘기를,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그때만 해도 비쌌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이런 잡초 같은 더러운 나무들을 뭐 비싸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삶도 많고, 삶을 키우는데 이때만 해도 이 사람들 비닐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가리소 대신 나무를 이렇게 씌워갖고, 이 독일 얘기고요. 이게 일본은 이렇게 자연을 잘 보존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산이 그런 거였고요. 우리나라 잣나무 조림지, 우린도 이제 독일이나 일본을 따라가면서 잣나무 심고 나엽송 심고, 여기 보면은 원창곡에서 본 건데요. 누런 거는 나엽송이고 검추름한 거는 소나무나 잣나무, 이렇게 패치형으로 보기 싫게 온 산을 이렇게 구분지게 만들어놨죠. 이게 여기도 그래보세요. 이 갈색으로 보이는 거는 참나무, 이게는 이제 땅이 돌멩이가 많아서 화전을 못한 데고, 이렇게 조림을 한 데는 옛날에 화전에 먹던 자리에 조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나 낙엽성. 잣나무 있는 거는 이 강원대학교 학술림인데, 여기는 이제 국유림이었으니까 잣나무만 쫙 심고, 여기는 마을이었어요. 여기. 그래서 개인 사유지에는 이렇게 낙엽성을 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10분 정도 쉬고 하겠습니다.